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 추심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면 이거를 언제 빌렸는지, 갚았는지 뭐 이런 게 그래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이 서는데, 사실 대부분은 안 갚으신 경우가 많고,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기를 늦출지 혹은 분할로 변제가 가능할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게 아니라 어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부업체한테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황당함을 느끼세요. 나는 분명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왜 생전 처음 듣는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보유한 연체 채권,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기간 갚지 않은 빚을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실 채권 매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채권들은 그 금융기관 계열의 전문 채권관리 회사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연락을 받으면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건지는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이 연체 채권들을 대부업계가 운영하는 매입 채권 추심 업체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요즘에는 몸을 좀 사리기 때문에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연체 채권은 대부업체로 넘기는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팔린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추심의 주체 그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감독기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고 민원 처리 시스템도 있고 일정한 내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인터넷에서 뭐 보험사나 은행에서 잘못하면 뭐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이 외부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 대부업체가 결국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걸로 이득을 보려면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회수를 해야죠. 아무리 저렴하게 부실 채권을 매입을 했어도 어쨌든 돈을 써서 채권을 매입을 한 거니까 이제 압박해서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장이나 가족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심을 하는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부업체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잃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이 추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제 막 헷갈리는 와중에 지금 당장 얼마만 내면 내가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런 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유에 무조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살짝 뒤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채무자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채권 주인이 뭐한 번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바뀌면서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주시는데, 이게 또 자료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편물 같은 거를 다 받으시면 좋은데 또 이사를 가시고 막 이런 과정에서 우편물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뭐 대부업체와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업체에서 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돈을 갚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를 갚아야 될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대부업체에서 다 계산하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금전채무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이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확정된 채권 같은 경우도 10년. 기간이 짧지는 않죠. 근데 또 어떻게 5년, 10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업체 입장에서 소멸시효는 사실 매우 불편합니다. 채권을 사들였는데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 추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채무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판례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추심을 하려고 해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법에서는 이거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효과를 내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쪽 말에 넘어가가지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순간 이게 다시 채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원금이 1,000만 원이어도 이자가 막 계속 붙으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난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이게 일부를 깎아주는 것에 혹해서 일부 변제를 하면 애초에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업체에서는 괜히 선심 쓰듯이 접근을 하지만 그 선심이 사실은 선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판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대부업체도 알겠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채무자가 알고 변제했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그 확인서 내지는 각서 뭐 등등,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채무자가 알고서도 자의로 돈을 변제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대부업체랑 대화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심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겁에 질려서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거나 무조건 끊고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제가 조심해야 될 걸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돈 갚아야 되는 건 아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녹음이 되어서 법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돈을 막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에 이자가 무서워서 막 돈을 어떻게든 빨리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쪽에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소송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퉈도 사실은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겁먹고 마음 급해져서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셨다면 상대방 회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어떤 채권에 대한 추심인지 여쭤보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뭐 관련된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내가 왜 갚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말로 말고 서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혼자 소멸시효 도가 됐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랑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이미 이제 파산이나 회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로부터 좀 상담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게 좋아요. 당장 답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이틀 늘어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자가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 돈 아까워서 섣부르게 움직이셨다가 더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되지만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라는 것도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저쪽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소멸시효가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채무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알아서 판단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록 보다가 좀 이상하면 뭐 한두 마디 하실 때도 있죠. 근데 판사님이 그거를 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을 때는 절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서류 온 거는 꼭 잘 받고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에 법원 집행관분들이 뭐 문 앞에 붙여놓고 가면 그거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아닐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포스트잇 스티커 같은 거를 봤을 땐 그건 집행관분이 직접 붙이고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포스트잇 같은 게 집에 붙어 있으면 전화를 해 보시고 서류를 찾으러 직접 법원에 가십시오. 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확인해라 이런 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접속해서 서류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에 가서 찾아가겠다고 할 때 그러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집행관분이 맞을 겁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뭐 나중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해도 글쎄요. 법원에서 그런 주장해도 아 그러셨어요라고 사정을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집행관분이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송달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집행관분이 또 가는 건데 가는 것도 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하면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도 연체가 되면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이 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추심의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일부 업체들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소액 변제나 서류에 서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심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말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상담실에서는 뭐 채무나 추심 그리고 사금융 피해 등의 문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채무자분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손해보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든 생각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추심 대응 방향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처음 연락 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